푸틴이 이제 장기 이제 종신 집권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덩샤오핑 이런 방식을 하는데, 러시아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가끔씩 러시아 친구들도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하면은, 러시아의 문제는 뭐냐? 이게 독재의 문제예요. 독재를 하게 되면요. 저는 독재도 그렇게 나쁘다 생각하지 않아요. 독재도, 저는 훌륭한 지도자는요, 장기 집권한 게 오히려 전 낫다고 봅니다. 왜? 그를 능가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면 차라리 제일 잘하는 사람이 오래 하는 게 더 그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니까. 단, 푸틴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냐? 푸틴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천재야. 그래갖고 러시아를 옐친 때 완전히 무너졌던 러시아를 그래도 다시 재건시키는 푸틴의 역할은 굉장히 컸는데, 문제는 푸틴이 장기 집권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정적 제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정적 제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좀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죄다 잡아넣다 보니까 지금 푸틴 내각에 있는 정치인들 중에 멀쩡한 놈이 없습니다. 죄다 병신이에요. 바보들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십상시만 남은 거예요. 아부꾼들만. 그래서 푸틴이 있는 기간 동안에 러시아는 그래도 유지가 되겠지만은, 만약에 푸틴이 병으로 죽는다든가 쓰러지잖아요. 그럼 그 후에 러시아 미래는 없습니다. 푸틴을 대체할 수 있는 2인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독재 시스템의 가장 취약점이에요. 물론 이와 똑같은 문제는 중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의 13억 인구가 있으면 뭐예요? 독재를 하게 되면, 물론 북한도 김정은 마찬가지로 독재를 하게 되면은 자기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줄을 세워버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죽는 순간 전부 다 아부꾼들만 남지 실질적인 행정 능력이 있는 업무 능력자는 안 남아요, 주변에. 근데 러시아가 이 길을 가네요. 러시아 망할 때가 됐구만. 이렇게 됐고, 이집트에다가 홍해 최대 규모의 군사 기지를 짓는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집트는요, 여기 나올래나? 아, 여기 안 나오는구나. 뭐가 있느냐? 이번 달서부터인가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석유 개발하잖아, 해저 유전. 석유를 이집트에 판답니다. 그래서 이집트도 친미, 친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와 있어요. 따라서 이집트 내에 만들어지는 홍해 최대 규모의 군 기지는 결국 누구를 바라보고 하는 거냐? 중국입니다. 자, 잠깐만요. 지도를 또 보여드려야 돼요, 제가. 여기에 이집트가 있고 요 밑에가 수단입니다. 그래서 여기 언저리에다가 지금 짓겠다고 하는 건데, 홍해 최대 군사기지라고 하는데, 여기다 군사기지를 짓게 되면 어떠한 지리적 이점이 생기느냐? 자, 보십시오. 여기 지부티, 요 지부티에 중국이 해군기지를 지어놨습니다. 해군기지를.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시리아가 여기 있습니다. 이란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이 지역을 커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 준비 작전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왜? 이집트는 지금은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친미에 가깝습니다. 친이스라엘에 가까워요. 지금은. 왜냐? 지금 현 이집트 대통령인 압둘 파타흐 시시, 이름도 되게 느려요. 압둘 파타흐 시시라는 사람은 그 사람 이전에 있었던 이집트의 대통령이었던 모하마드 무르시를 축출해낸 사람입니다. 모하마드 무르시는 반미, 반이스라엘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친이란적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시아파 이슬람 테러 단체들과도 긴밀한 교류를 했어요. 아마 솔레이만이랑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압둘 파타흐 시시라는 사람한테 축출됐죠. 축출이 됐는데 이 압둘 파타흐 시시, 이 사람이 통치할 때 모하마드 무르시라는 사람이 감옥에 있다가 재판을 갔거든요. 근데 재판장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골 때린 자연사예요.
그래서 전 대통령은 지금 죽어 없어졌어요. 재판 도중에 사망했습니다. 예. 그래서 압둘파타흐 시시가 있는데 이 사람은 친이스라엘, 친미적이에요. 근데 이 친이스라엘, 친미적인 압둘파타흐 시시 대통령 현 통치 기간 중에 홍해 최대 해군기지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중국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저게 이집트 땅에 있다고 해서 뭐 다른데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중국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제가? 지부티의 해군기지, 지부티에 중국 해군기지가 있습니다. 이거 견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 이란, 시리아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전쟁은 딱 보기에는 중동 테러리스트들과의 싸움처럼 보여요. 그냥 보기에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거는 중국과의 전쟁의 대리전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직접적으로 싸우지 않고 돌려서 중동에서 벌어지는 대리전이에요. 왜 그러느냐? 미국 입장에서 지도를 봐야죠. 2차 세계대전 때와 매우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대일본 제국이 왜 망했느냐? 메이지 유신의 그 성공을 하고도 일본에는 석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근대화 국가가 됐어요. 더 이상 사무라이가 칼을 들고 설치던 시대가 아니라 총과 대포, 철갑선을 갖고 싸우는 시대가 됐는데 근대 국가를 만든 일본은 그러한 석탄과 석유 같은 자원이 없었어요. 석탄이 있었죠. 부족했지요. 그래서 그 필요한 자원을 모으기 위해서 식민지를 확장했는데 만주에서 지금은 석유가 나지만 그 당시에는 석유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미국이 일본으로 수출하던 석유를 끊으니까 일본이 후달거리게 됩니다. 당시 일본이 썼던 석유의 약 80% 가까이가 미국으로부터 왔어요. 그 당시 미국은 산유국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미국이 산유국이 됐죠. 하지만 과거에 산유국이었다가 대규모 수입국으로 했다 지금 산유국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산유국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석유를 수입을 많이 했는데 일본이 지나치게 잘 나가니까 미국이 견제하기 위해서 석유를 일방적으로 끊어요. 그 때문에 만주 사변으로 만주를 점령하고 중일 전쟁하면서 중앙 본토에서 싸우느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원이 소비되는 이 시기에 미국으로부터 석유가 끊기자 결국 일본 제국은 석유 확보를 위해서 동남아로 진출합니다. 침략을 하게 된다고. 근데 여긴 전통적으로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의 식민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영일 동맹이고 미일 동맹이고 나발이고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삼국 동맹이라고 해서 일본, 독일, 이탈리아가 결국 힘을 합치면서 자살 게임을 하게 되죠.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갖고 있던 전투기가 콜세어라는 게 있습니다. 콜세어. 근데 콜세어보다 그 일본의 제로기가 더 좋았어요. 한때는 그 미국의 전투기를 성냥갑이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 왜냐? 총알 몇 방만 맞으면 불이 나버려. 그리고 뿅 떨어져. 그래서 일본의 제로기가 미국의 전투기를 능가했었어요. 그만큼 잘 만들었어. 그럼에도 전쟁에 집니다. 왜 졌느냐? 자원전쟁에서 졌어요. 미국은 일본과 전쟁을 하기 전에 전초전으로 일본 본토와 직접 충돌하는 걸 피하고 왜? 자기도 사상자가 크니까. 뭐부터 하느냐? 자원을 끊는 전쟁부터 합니다. 자원. 결국 자원에 쪼달린 일본이 외교에서 조급함을 보이면서 왜? 막 자원이 부족하니까 달라고 하는데 저쪽에서 막 가격을 올리고 담합하고 막 이런 열받이가 어떻게 돼? 에이 새끼야 내놔하고 뺏어버리고 결국 전쟁이죠. 이러면서 결국 코너에 몰린 거거든요. 지금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중국을 직접 때리기보다는 주변을 치는 겁니다. 그게 뭐다? 13억 대국이라는 중국은 인구가 많은 것이 장점도 되지만 단점이 돼요. 특히 소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매우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자원을 공격하는 거예요. 중동 분쟁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중국은 망합니다. 그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 만들어진 대규모 홍해 최대의 군사기지는 중국을 바라보고 한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분석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미국이 아프리카에서 철군을 하겠다니까 프랑스가 쫄아버린 거예요. 어? 그래서 프랑스 국방 곧 워싱턴 방문. 살려주세요 이런 거죠. 어? 웃기죠? 그러더니 갑자기 프랑스가 중동의 IS 격대전에 핵 추진 항공모함을 배치하겠답니다. 아이고 매 하루 만에 말이 바뀌었네. 이렇게 하루 만에. 에? 아, 이런 거지요. 여러분, 프랑스도 미국한테 쪽을 못 씁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일종의 수장 역할을 하면서 미국이 하는 대외 정책에 늘 딴지를 걸고 개기는 나라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꼼짝을 할 수가 없지. 미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좌파들은 미국을 정말 얕보는데 미국 무서운 나라입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중국은 저리 가라라고. 단 미국은 중국처럼 양아치 짓을 안 하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치근덕거리는 게 없기 때문에 미국이 약한 거거나 존재감이 없어 보이죠. 왜냐? 중국은 양아치 짓을 하거든. 그래갖고 맨날 이렇게 찌그락찌그락 괴롭히고 뭐 관광객 안 보낸다고 떼쓰고 이런 협박질 잘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중국이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무서운 건 미국이에요. 응? 그래서 이렇게 프랑스, 유럽연합의 최고의 종주국인 프랑스조차도 하루 만에 꼬리 내리잖아요. 하루 만에. 이렇게 미국에서 아프리카에 철수하겠다는 말을 하자마자 1월 16일 날 하루 만에 꼬리 내리잖아요. 이번에 이란으로부터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 2군데 공격당했죠. 공격당하고 나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했죠. 기자회견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응?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시스 격퇴할 거라고 얘기했죠. 프랑스도 격퇴하는데 지금 참여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섭죠. 프랑스도 갔어요.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야, 너희들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파견해.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뭐라 그래요? 지금 강경화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뜻이 우리랑 같을 수는 없다. 이런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있죠. 왜 그래? 근데 얘들 배짱은 좋네. 프랑스는 하루 만에 꼬리를 내렸는데 우리나라는 여태까지도 거기에 빳빳이 들고 있죠. 송영길 같은 경우는 미국이 내정 간섭한다 그러고 조선 총독부냐 이런 햇소리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진짜 한번 제대로 맞죠. 세컨드리 보이콧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지금 나오고 있죠. 응? 개념 잡아야겠죠, 우리나라? 네. 지금 이란의 호르무즈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이란 때문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이집트에 해군기지 생기는 거 중국 때문이에요. 우리 보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파견하라는 것은 이란을 견제하라는 게 아닙니다. 중국 견제하라는 거예요. 왜? 남중국해를 통과해서 항해 자유훈련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란에 가서 이란을 압박함으로써 이란과 중국으로 연결되는 각종 무기거래, 밀수거래, 암호화폐 이런 것들을 차단하라는 거거든. 할 수 있을까? 지금 못하고 있죠. 왜 못하느냐? 이거 하게 되면 문재인 정권 무너지죠. 이 사건 중에 한 가지가 조국의 사모펀드입니다. 네. 요거의 한 가지가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의 한 가지가 조국의 사모펀드예요. 꽤 굵은 줄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집트, 아이시스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너무 어렵고 그러면은 조국의 사모펀드만 파세요. 그래도 이러한 대규모 공작에 여러분들이 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이라크군이 아이시스 소탕 연합작전을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드디어 나오죠. 제가 저번에 했던 얘기랑 비슷하죠. 이란군 참모총장이 터키 국방장관과 통화를 해서 긴장을 고조시킬 의도가 없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난 뭐야? 나 너랑 싸우기 싫어.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왜? 시리아에서 혼란이 일어났는데 차량 폭탄 테러로 터키 군 등 10명이 죽었답니다. 터키 열받겠네. 응? 터키 열받겠네. 응? 이란 참모총장.
터키, 우리는 너희와 싸울 의사가 없다. 그렇죠? 자, 굉장히 재밌는 뉴스입니다. 제가 예전에 지도 보면서 얘기해 드렸죠? 예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란 얘기할 때 이란의 요 지역은 이란인이 살지 않는다. 페르시아인이 살지 않는다. 여기는 투르크계 민족이 살고 있다는 얘기를 했죠. 이란. 자, 카스피해에는 석유가 납니다. 이란에서 석유가 나는 지역은 이라크와 이란의 국경지대, 그 다음에 아제르바이잔과 이란의 국경지대, 그리고 카스피해 연안입니다. 요렇게. 이쪽엔 석유 안 나요? 여기에 석유가 나요. 요렇게. 근데 이라크와 이란 국경지대는 아랍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란인이 살지 않아요. 아랍인이 살고 있고, 카스피해에서부터 해가지고 아제르바이잔 이 국경 이 연안에는 투르크계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즉 이란인이 거주한 지역엔 석유가 안 나요. 그래서 이란이 미국이랑 싸우다가 혼란이라도 나서 자칫 잘못해서 내란이라도 발생한다면 이란은 복잡해요. 이란도 이란계 민족, 투르크계 민족, 아랍계 민족으로 크게 나뉘고 또 그 속에서도 이슬람이 시아파와 수니파로 또 나뉘고 이래요. 그래서 지금의 그 호메니 종교 정권이 만약에 무너지고 독재 정권이 쓰러지면서 혼란이 일어나게 되면 이란도 재수 없으면 4분 5열로 찢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럴 때 이때의 중요한 파트너가 누구냐? 바로 터키다. 어디서 방구 소리가 이렇게 크게 나네? 저 똥개가 방구를 끼나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터키를 그래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왜냐? 터키는 약 7천만의 인구가 있는데 자원이 없습니다. 석유 자원이.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이 요 앞에서 유전을 개발하니까 터키가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에게도 이권을 준다면 터키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깔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얘들 석유에 대한 확보의 의지가 강한데 터키는요. 유럽연합에도 속하지 못하고 아랍에도 속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중앙아시아에도 속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의 나라입니다. 지금 현재는. 과거에는 오스만 제국이라 그래서 동유럽, 중동, 중앙아시아까지 광활한 영토를 가진 대제국이었지만 1차 세계대전 패배를 하면서 다 땅 뺏기고 저 소아시아 반도만 딱 갖게 되면서 어느 쪽 그룹에도 속하지 못하는 완전히 왕따 국가가 돼버렸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유럽연합에도 들어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나토군하고는 움직이지만 유럽연합에 즉 경제적 이익관계는 맺지를 못했고 이슬람 국가와도 수니파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기반으로 해서 서로 같은 종이니까 묶으려고 했지만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왜냐? 이 지역이 과거 오스만 제국이 지배했던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식민지를 당했던 지역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별로 안 뭉쳐져. 그리고 중앙아시아는 같은 민족계통이긴 하지만 영토적으로 붙어있지 않고 뚝 떨어져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석유 많이 나죠. 이 지역. 근데 이 나라는 멀리 있어요. 영토가 붙어있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터키는 아제르바이잔하고 친합니다. 범트루크지 운동이 가장 강력하게 불고 있는 지역이 바로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이에요. 근데 이 아제르바이잔의 인구가 약 350만인가 밖에 안 돼요. 400만이 좀 안 됩니다. 그런데 아제르바이잔 바깥 이란 국경에 사는 아제르바이잔 인구는 약 2천만이 넘어요. 2,100만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본토보다 바깥에 더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터키는 석유를 원해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지도에 나오는 이스라엘 이 앞쪽에서 유전 개발을 한다 했더니 이 사이프러스의 절반이 터키 땅이거든요. 근데 터키가 야 우리 앞바다야 내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바다 우리 터키 바다야. 이스라엘은 석유 개발할 수 없어 라고 한 거예요. 그만큼 석유가 고파요. 그런데
만약에 터키 대통령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조건으로 이란이 말을 안 들을 때 이란 영토를 잡아서 요 아제르바이잔과 터키 사이에 아르메니아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과 터키도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리고 아르메니아랑 아제르바이잔은 숙적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증오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거 보이세요? 요 조그만 거 요거 아제르바이잔 땅입니다. 아제르바이잔 땅인데 중간에 아르메니아가 폭 막았어요. 그래서 여기 섬처럼 아제르바이잔 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는 이 지역 땅을 가질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하죠. 왜? 그러면 아제르바이잔과 영토가 연결이 돼요. 더 행복한 것은 뭐냐? 이 연안이 다 투르크 민족 국가거든요. 여기가 독립되면은 투르크메니스탄을 통해서 중앙아시아 CIS 5개 국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런 중앙아시아의 막대한 자원을 투르크계 국가의 영토를 이용해서 터키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터키 7천만 인구가 엄청난 에너지를 러시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급자족하는 길이 열려요. 그러면 터키는 무진장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터키가 이걸 모를까? 나는 눈에 보이는데 터키 이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터키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난 거야. 이런 사건. 시리아 내전. 즉 여기 쿠르드족 있는데 여기에 지금 터키군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들어왔는데 이 터키군이 죽었어. 누구한테 죽었겠어요? 시아파 무슬림. 시아파 무슬림한테 맞아 죽었단 말이야. 그건 터키가 어떻게 됐어요? 눈이 이따만해지겠지? 이것 봐라. 이게 그 투르크계 민족들은요, 한국인하고 조금 다릅니다. 육식동물이라서 싸움이 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오고고 숨지요. 얘들은 싸움이 나고 눈이 빛나기 시작해요. 싸움 났다. 어떻게든 자기들 거기 끼어들어서 싸움하려고 난리를 친다고. 그만큼 호전적이에요. 이란 죽죠 진짜. 그러니까 이란이 바로 하는 거예요. 야야야 우린 싸울 일도 없어. 미안 실수 이러는 거예요 지금. 꼬리 빼는 거야. 왜? 터키는 언제라도 여기를 치고 싶거든. 언제라도. 범트루크지 운동을 왜 합니까? 이거 하려고 하는 거거든. 터키가 미국의 비호하에 아예 합법적으로 이란을 침략해서 조져버릴 수 있는 순간이 오는 거거든. 얼마나 터키가 원하는 건데. 얼마나 터키가 원하는 건데 이거를 이란이 자칫 잘못하다 열어주는 거니까 길을. 그러면 터키가 개떼가 좀 올라간다고. 이란 못 이겨요 터키 애들한테. 전쟁 집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중동에 있는 시아파 이슬람은요 박살나는 거예요. 투르크는 순위파 계열이거든요. 네. 무시무시한 거라고. 물론 트럼프가 이거 용인하지 않을 거예요. 왜? 지금 이란이 멸망한다면 중동에 평화가 오고 그럼 미군 기지를 주둔하기에 어떤 명분이라는 게 사라지기 때문에 안 돼. 하지만 굉장히 지금 터키는 이거를 노리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여기 이거 이스라엘 유전 개발 이 사건을 저는 어떻게 지금 보고 있냐면 아마 터키는 이스라엘의 유전을 뺏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대신에 여기 달라고 할 겁니다. 여기 달라고 할 거예요. 여기. 예. 저기 받으면 어마어마한 이권이 들어오는 거거든. 그리고 그렇게도 바라던 중앙아시아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마련되는 겁니다. 저 중앙아시아로 진출한 교두보가 마련되면 어떻게 된다? 카자흐스탄이나 투르크메니스탄이 러시아 쪽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이 갑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수출을 해요. 그러니까 유럽 수출을 하는데 러시아 파이프라인과 러시아 영토를 통과해요. 아니면 중국을 통과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란이 말을 안 듣고 이상하게 뻘짓해갖고 분열되면은 이란 땅이 아닌 투르크계 독립국가 땅을 통과해서 유럽으로 석유와 가스를 수출하는 길이 열려요. 그러면 카자흐스탄 같은 러시아를 국경을 접한 이러한 거대한 중앙아시아 국가는 더 이상 러시아의 눈치를 보지 않고 미국과 공조를 강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한가? 투르크계 민족을 도와가지고 이란을 분열시킨 다음에 터키와 중앙아시아를 연결시켜서 강력한
제2의 오스만 제국을 부활시키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가가 중요해요. 물론 터키가 부활하는 것에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는 세력은 독일과 프랑스입니다. 무서워해요. 뭐 그리스는 뭐 말도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란 말이야. 따라서 미국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 터키란 나라도 쥐었다 쪼였다 쥐었다 쪼였다 하면서 독일하고 프랑스를 관리하는 겁니다. 너 말 안 들으면 터키 키워준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터키가 키우면서 유럽 애들은 너 터키 봤지? 더 키울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건 이제 프랑스랑 독일이 물어볼죠. 형님 살려주세요. 제발. 말 듣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터키도 막 성장을 못합니다. 터키도 그게 불만이에요. 터키도 이걸 알아. 터키도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능력도 되고 하고 싶은데 문제는 미국이 터키를 절대 풀어주지 않죠. 잡고서 컨트롤만 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터키가 가끔씩 돌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미국에 대해서. 야, 이 새끼야! 막 그러고 막 터키가 막 돌발 활동할 때 있죠? 왜 그러냐? 열받아서 그런 거야. 야, 도우려면 확실히 도와. 왜 나를 자꾸 돕다 말다 찌작찌작거려. 열받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러시아, 너 러시아 무기 내가 살래.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야. 나토인데 나토. 나토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야, 러시아 무기 갖고 와. 내가 사줄게.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씨 미국 이거 보니까 내 편 들어준 척하면서 자꾸 내 뒤통수 치는데 이거 안 되겠네.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터키랑 미국도 물론 기본적으로는 동맹이지만 갈등 관계 속에 있다고요.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많은 패권 경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혁신 갈등 속에 이런 로하니가 차기 최고 지도자에 가깝다. 이 로하니가 나타나면 이제 이란은 난리가 나는 거죠. 종교 대통령이 뭐 로하니는 지금 대통령이에요. 로하니. 카자흐로 로하니죠. 정신문명 뭐 이런 소리인데 의미가 여태까지는 종교 세력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 혁명수비대 때문에 이란 혁명수비대 때문에 실질적인 이란의 행정부가 움직이질 못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금 치고 올라오려고 하는 거죠. 이것도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이란은 혼란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란이 혼란해지면 혼란해져서 국제효과도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이란이 혼란해지면 혼란해질수록 이란 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생산량은 줄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으로써 중국을 연맥일 수 있거든. 그쪽으로 갈 거예요. 즉 답이 안 나오는 전쟁이 벌어질 겁니다. 답이 안 나오는 전쟁. 그리고 이건 또 국내 뉴스인데 여기 섞여서 들어갔는데 재밌는 게 민주당의 영입 임재 구호가요. 세계은행 출신이랍니다. 이야, 국제경제통. 이거 뒤에 카자흐스탄 깃발이 보이네? 아프리카 개발은행. 그리고 세계은행에서 중국 담당 서임이 이코노미스트로 중국 재정, 근대화 사업, 제14 경제개발계획 수립 자원을 지휘하고 있다. 그림 다 나왔네. 뭐예요? 1대1로? 1대1로네. 아프리카가 나왔죠? 여기 아프리카 개발은행. 아프리카 개발은행은 왜 나왔을까? 1대1로. 1대1로가 유라시아 대륙만 통과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프리카로 연결됩니다. 아프리카까지 1대1로를 연결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 여자는 거기를 다 갔었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의도가 다 보이죠? 자, 그럼 문제는 자유한국당은 영입하는 인재 중에 이런 사람들 있나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진짜. 하는 일이라고는 진짜. 워싱턴 일각선 미일연합사령부 필요성 제기합니다. 한미사령부를 무시해버리는 거죠. 이제 왜? 우리가 협조 안 하니까. 이건 미일사령부 생기면 안 돼요. 네? 못 생기게 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생기려고 하는 것 같아. 네? 지금 큰일 났어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정도 상황까지 왔어요. 이 정도 상황까지 온 이유는 뭐다?
정부도 반중 친밀 안 하고 좌파는 당연히 안 하고 우파 국민마저 반중 친밀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파 국민마저.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한국 패스, 미일사령부 이렇게 가는 거라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중국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반중 친밀 안 하시지 않습니까? 이란이 꼬리 빼고 있는 거고, 이건 뭐 미국이 이란 제재, 유럽 이제 조지는 거고, 이거 얘기했죠? 북한 개별 관광 구상에 한국 세컨드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다. 있죠? 북한은 지금 미사일 개발한 나라인데 당연히 하면 안 되지. 이거 같은 얘기고. 한번 통과할게요. 자, 최근에 대만에서 차잉원 민진당이 승리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기사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 며칠 전입니다. 한 15일 전, 2주 전에 대만에서 헬리콥터가 떨어졌는데 거기에 대만의 관련 군 장성 8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만군 사상 최악의 항공사고랍니다. 대만 선거 전에. 이거 우연의 일치일까? 네. 이 사건. 군 장성권 3명과 참모진 등등 해갖고 굉장히 중국 대만 군사력에 중요한 사람들이 8명이야, 더 8명. 이건 중국의 마사지랑 관련이 없을까요? 모릅니다. 난 몰라요. 여기 그런 거 안 써 있으니까. 하지만 대만에서 선거 전에 뭐가 있냐? 중국 애들 전략 중에 무엇이 있냐면은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주장합니다. 일국 양제 시스템을 지금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대만이 독립국가를 만들려는 의도가 보인다 그러면 전쟁도 불사한다는 게 중국 공산당의 정책이에요. 음모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그래서 대만이 독립선언을 하는 순간 진짜 무력전쟁도 한다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실행을 하냐 못하냐 문제지. 근데 차잉원은 대만의 독립을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재선이 됐습니다. 근데 이미 선거 결과가 슬슬 중국이 지는 쪽으로 나왔어요. 친중파 국민당 쪽이 지는 쪽으로. 그렇다면은 계획이 실행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나 만의 사태를 대비해서 대만을 침공하는 사태가 만약에 벌어진다면 그 시나리오가 진짜 그 작전대로 대만의 군 수뇌부는 없는 게 좋겠죠? 그래야 지휘부가 혼란이 올 테니까. 근데 어쩌면 이렇게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선거 전에 이렇게 대만의 군 참모부가 8명씩이나 사고로 죽는 사태가 발생했냐는 거예요. 난 이게 우연일까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이상하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이거는 뭔가 굉장히 관련이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증거는 없어요. 의심만 할 뿐이지. 하지만 분명히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요거. 자, 요건 직접 여러분이 가서 보세요, 그냥. 예. 이번에 박결 새벽당 대표가 그 방송 출연해서 얘기한 건데, 여기서 제목에 18세 선거 똥볼 쳤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반중 친미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중 친미. 뭐냐? 지금, 심상정이 같은 사람은 3천만 원을 20세 이상 청년들에게 줘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돈으로 표를 파는 거 아니에요, 지금. 20세 이상 청년들한테 3천만씩 주고서 투표권을 어떻게 보면 파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것도 불법이지, 진짜.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선심성으로 뭘 한다? 16세 이상까지도 선거권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즉, 젊은 애들 표를 자기네들이 왕창 쓸어 모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이러한 선거제도를 아니면 그런 선거 공약을 거는 겁니다. 젊은 애들은 무조건 우리를 찍을 것이다. 따라서 투표 연령을 낮추면 낮출수록 우리는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플러스 조선족, 중국 이민자들. 이 계산 하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다? 이 젊은 애들은요, 반중 정서가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중 프레임으로 이 선거를 끌고 가면요, 오히려 그 젊은 층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흡수할 수 있게. 그래서 반중 친미 이 어젠다가 무진장 중요한 거야. 선거 우리 그 역학공학적으로 유리해요. 여러분 16세 이상, 예를 들어 된다 치고 얘기해요. 16세 이상까지 만약에 선거권을 가졌어요. 그런 애들 상대로 여러분들이 그 전통적인 보수의 방식으로 여러분 문재인은 빨갱이입니다. 여러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입니다. 뭐 종북주의자 얘기한다 해서 이 16세 이상의 애들이 들을 것 같아요? 막 그러지. 여러분 저 문재인 정권이 중국하고 모든 사업을 다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까지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래한 사이버머니 전부 중국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 중국 회사에 팔렸습니다. 이게 더 효과 커요. 이렇게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이런 얘기만 해도요, 쟤네들은요, 다 돌아섭니다.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16세한테 투표권을 준다는 거는 성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네? 그러면 19금 풀고 16금으로 낮춰야지. 성인영화까지. 아닌가? 투표권만 주면 뭐해? 성인 인정해 줘야지. 얘네들 이상한 짓 하네.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지금 얘네들이 공작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우리에게는 호재입니다. 우리가 이 카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가야만 우리가 이번 선거에 매우 유리한 상황을 가져가는 거예요. 반중 친미는요, 선거에서 유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도 얘기했던 대만. 자, 보십시오. 이란 사태, 그 다음에 대만, 홍콩, 일본, 아베 정권은 아직도 유지되고 있죠? 이게 됨으로써 지금 중국 주변은요, 전부 반중 정권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란하고 중국이 그렇게 친했었는데 지금 이란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가고 있어요. 이란 라인 네트워크 끊겼습니다. 자, 중국은 여태까지 자기에게 유리한 정치인을 뽑게 하기 위해서 친중파 정치인들을 육성했어요. 뉴질랜드, 호주, 홍콩, 대만, 일본, 한국,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하여튼 뭐 전 세계에 손을 안 댄 데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죄다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캐나다, 미국에서 다 쫓겨나고 있죠? 유럽에서도 쫓겨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호주 다 쫓아냈고 홍콩에서 친중파 의원들이 확 밀려났어요. 선거에 졌어요. 그렇게 공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도 중국이 그렇게 공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민진당이 이겼습니다. 아베는 물론 당연히 반중이죠. 존재해요. 자, 이제 중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요, 바로 여기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마저 반중 정권이 생긴다면은 중국은 진짜 사면초가고 죽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중국 공산당은 이번 4월에 있는 우리나라의 그 국회의원 총선에 진짜 총력을 기울일 겁니다. 조국 사모펀드 예를 보셨죠? 여러분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지금 이 선거판에 안 끼어들 거라 생각하세요? 어마어마한 자금을 풀 겁니다. 여야를 구별하지 않고 여야 심지어 촛불 부대, 태극기 아스팔트 부대까지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 거예요. 유튜브계까지도. 왜냐고? 반중 친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 홍콩에서 선거에 이긴 거는 어떻게 이긴 겁니까? 반중 친미로 이긴 겁니다. 대만에서 민진당이 어떻게 해서 이긴 거예요? 민진당은 좌파입니다. 우파 아니에요. 좌파임에도 불구하고 반중 친미를 외쳤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에? 젊은 층들이 반중 정서가 강하거든. 젊은 애들이 대거 투표장으로 나온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은 젊은 애들이 나와서 반중 정서를 가진 젊은이 나와서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고맙게도 쟤네들이 16세까지 투표권을 주겠대. 근데 얘네들은 다 반중 정서가 강합니다. 이 강력한 반중 정서를 가진 민심을 담아줄
그릇만 있으면 돼요. 정의당이 이거를 하려고 했었죠. 언제?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거를 각 대학교에서 대자보를 붙이면서 그 운동을 펼쳐나갔었죠. 그거를 우리는 처음에 순수하게 그 대학생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였다? 정의당이었죠. 정의당 당원인 그 학생회 간부들이 그렇게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반중 정서를 자기 정의당의 지지 세력으로 끌어모으려는 작전을 했었죠. 했는데 중국 영사가 제재를 가해버린 거죠. 왜? 전남대학교에서 바로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그러한 모임을 하려고 했더니 중국 영사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그런 모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중국 유학생들을 동원해갖고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협박을 했더니 꼬리를 내려버렸죠. 그러면서 갑자기 언론에서도 그렇고 막 대학교에 막 했던 홍콩 민주화 시위 지지 이런 말들이 쑥 사라졌죠. 왜? 정의당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좌파들은요, 젊은 층이 갖고 있는 반중 정서를 표로 끌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왜냐? 할 수가 없죠. 조국의 사모펀드가 있는데 누구 마음대로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쪽에 줄을 서요. 못해요. 얘네들은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다른 신생 정당이 생긴다 하더라도 절대 반중 정당은 못 만듭니다. 좌파 반중 친미 정당은 못 만들어요, 얘네들이. 왜냐고요? 학연, 혈연, 지연, 금전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게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주워 먹으면 돼요. 왜? 우리하고 경쟁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먹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 먹으면 되는 이 아주 간단하고 이 달콤한 이 먹이를 왜 우리가 못 먹느냐? 그거는 바로 우파 내부에 갖고 있는 카르텔, 중국에 대한 무지, 그 다음에 그 반중 친미를 하게 되면은 마치 어떤 세력 싸움에서 자기네들이 밀리는 것 같다는 이 헤게모니 싸움, 이런 잔머리를 굴리니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맨날 그 통합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중 친미로 대동단결 통합하시면요, 그냥 이깁니다. 이 선거는. 정당 안 뭉쳐도 돼요. 비례대표일 때는 오히려 흩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거 연한계라고. 쟤네들은 우파가 통합되기를 원해요. 마치 적벽대전 전에 모든 배들을 끈으로 묶어서 연한계로 해서 불 한 방 화살 쏘면은 확 배를 태워버리기 쉬우니까 묶으라 통합하라고 하죠. 근데 비례대표 시스템에서는 안 묶여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각자 있으면서 비례대표를 표를 얻는 게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통합 안 해도 되고 그 상태로 놔두고 어젠다만 단결하면 돼요. 그게 뭐다? 반중친미.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니 반중친미 언제 저 혼자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세요 얘기하잖아요.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도 가서 반중친미 하세요. 안 하는 것뿐이죠. 하세요 하잖아. 뭐 김정민의 반중친미는 가짜 반중친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반중친미 하세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누가 뭐래요? 하세요 하잖아요. 안 할 뿐이잖아. 그러니까 하세요. 응? 하게 되면은 무진장 유리합니다. 이 선거는. 반중친미를 하게 되면. 너무나 쉬워요. 왜? 지금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 놓은 중국과의 이런 의심되는 커넥션들 무진장 많아요. 비트코인서부터 해서 줄줄이 아주 그냥 사모펀드까지 다 연결돼 있거든. 지금 비트코인과 사모펀드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고. 하나의 사건이야. 이런 것들이 무진장 많은데, 무진장 많은데, 이게 대세가 된다면 혹시 압니까? 우리가 몰랐던 정보를 제보를 받을지 되거든요. 선거 직전에 그러한 비리 사건만 터져도 선거는 한 방에 뒤집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 대북송금 사건, 조국 사모펀드가 어떻게 중국하고 연결돼 있었는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중국 공안이 어떻게 개입했는가, 이런 것들
이게 정보가 있을 텐데 분명히. 에? 이런 것들이 뭐 아시잖아요? 어? 미국과 공조할 수 있는 정당만 있다면 그러한 정보는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냥 툭 어느 날 집에 와보니까 웬 보따리에 정보 더미가 있네. 오, 선거는 한 방에 뒤집을 수도 있어요. 단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중 친미를 할 수 있는 정당이 생겨야 되고, 반중 친미를 할 수 있는 정당이 있다면요, 혹시 압니까? 미국하고 공조가 가능할지.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미국 가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혹시 압니까? 미국에서 초대할지. 에? 이런 것들이에요. 몰라. 저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중 친미만 정확히 한다면 선거 전에 초대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응? 그래갖고 우리가 반중 친미를 하니까 우리를 도와다오. 그러면 우리는 반중 친미를 하면서 사드 미사일 그 배치도 강화시킬 자신이 있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를 통한 대북송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다. 왜? 그게 북한의 핵개발로 연결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는 한다. 이런 식으로 쭉 미국하고 공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면 돼요. 단 조건은 뭐다? 우리가 정치적 힘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니까 상호 코퍼레이션 잘해봅시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어려워. 간단하다니까요. 거래는 쉽습니다. 자리만 마련된다면. 그 자리를 못 마련할 뿐이지. 하지만 그 자리가 마련된다면 상당히 유리하게 끌고 나갈 수도 있죠. 상당히 유리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현명하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싸울 때 흥분하면 진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진짜로 싸울 때 흥분하잖아요. 흥분하면 숨만 쉬어도 지칩니다. 복싱하는 애들 보세요. 화 안 내고 흥분 안 하고 잽을 아무리 얻어 터져도 눈탱이 밤탱이가 돼도 얻어맞는 거를 쳐다보면서 끝까지 상대방이 약점을 노출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냉정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싸움, 저들과의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감성팔이식으로 대항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싸움에 집니다. 왜? 싸움은 감정적으로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차가운 머리를 가지고 냉정하게 봐야 돼요. 현실을. 조용해야 됩니다. 오히려 조용한 게 더 무서운 거예요. 무는 개는 절대로 짖지 않습니다. 안 무는 개가 앙앙앙앙 짖는 거예요. 똥개들이나. 그래서 한 방을 노리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애들의 급소가 어디고 어디가 가장 약한 지역인지를 해서 그걸 한 방에 팡 치면 되는 거라고. 그 카운터 펀치를 노려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야당이고 제야고 소수기 때문에, 정규군이 아니라 비정규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맞받아치려고 하면 무조건 지는 겁니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버티면서 카운터 펀치 한 방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방에 너를 보내드리겠다. 한 방에. 응? 두들겨 맞으면서 급수만 피해 맞으면 사람은 기절 안 하거든. 이러고 맞으면 되잖아. 이러고. 이런데 맞으면 안 아프거든. 한 방을 노리겠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까지 기다리고 인내를 해야 된다고. 근데 이거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집니다. 그래서 냉정해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냉정해야 됩니다. 아직 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인의 냄비 근성을 믿습니다. 한국인의 냄비 근성을 믿어요. 여기서 막 끓다가 이쪽으로 옮겨오는 거 일도 아니야. 이거 쉬워요. 우리나라의 그 한방 정신은 사실 냄비 근성의 기인이에요. 지금 다 이긴 것 같죠? 천만에 만만해. 한 방에 뒤집을 수 있어. 네. 그래서 그 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부정적이지 않고 희망적입니다. 아직까지도 희망적이에요. 예. 반중 친미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 젊은 애들의 반중 정서는 계속 강해지면 강해졌지 절대 약해지지 않기 때문에 환경은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정당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사람들과 미국이 함께 동조를 한다면은 그래도 확률은
더 높아지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다수석을 차지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배가 이렇게 기운 거를 다시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데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 막 돌려도 배가 천천히 돌잖아요. 한 번 돌린 방향을 다시 방향을 돌리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수석을 차지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원하는 의석만큼은 차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120석에서 130석 정도까지는. 뭐 혹자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똥탕을 많이 쳤기 때문에 200석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예, 국민 정서가 자유한국당을 받아들일 만큼 아직 문이 열리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탈하는 표를 자유당을 끌기는 아직은 무리가 있어요. 저는 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반중친미라는 어젠다를 가진 정당만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일어나는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사면서 부동산 가격이 뻥튀기 되는 거, 의료보험 중국인들이 죄다 써가지고 의료보험비가 고갈되는 거,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의료 관광하면서 피를 죄다 써갖고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보다 헌혈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불구하고 피가 부족해지는 사태, 매년 실종자, 여성 실종자는 자꾸 증가하는 이런 이상한 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당장 당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이 현실만 우리가 계속 알리고 해도 우리 선거 이겨요. 예. 뭐 선거 활동이 별거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국인들이, 중국 공산당 자제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부동산 사고 호화 쇼핑하면서 사는 갑질, 온갖 행패만 보도해도 우리 그냥 이겨요. 예. 그래서 얘네들이 자꾸 이거를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왜? 반중을 이야기하고 반중 정서가 퍼지면 퍼질수록 쟤네들은 선거에 불리하거든. 아까 어떤 분이 여기 댓글 썼는데, 김 박사님은 3년 동안 뭐 하셨어야 돼? 저 때문에 3년 동안 우리나라의 반중 정서가 무진장 퍼졌습니다. 이건 저의 성공이나 업적이라고 봐요. 왠지 아세요? 누가 반중 얘기했어요? 요즘 조금 떠들긴 하지만 저희처럼 강력하게 반중한 사람은 없잖아요. 더구나 저만 반중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반중을 할 수 있는 유튜버 사단을 만들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조직을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은 없잖아요. 가끔씩 테마로 한두 번은 얘기한 적은 있어도 우리처럼 조직적으로 조직을 만들고 조직적으로 컨텐츠를 만들는 경우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일하죠. 이게 저의 업적입니다. 왜냐? 이것 때문에 그 여자 어떤 유튜버 중국 뭐 어쩌고 얘기했다 하루 만에 반성문 쓰고 사과 방송 올렸죠? 이런 것들이 업적인 겁니다. 젊은 애들 사이에 중국을 칭찬하는 말이 나오면 아주 그냥 인기 유튜버라도 매장당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반중 정서를 만들어낸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의 성공이에요. 그 젊은 아이들이 제 이름을 몰라도 돼요. 김정민 박사 이퀄 반중친미 이런 거 없어도 됩니다. 그냥 그러한 정서가 자리 잡히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큰 의의를 갖는 거예요. 대성공이죠. 근데 단순히 이것도 기분적으로만 우리가 이겼다라는 스트레스 해소식의 그게 아니라 이러한 정서를, 이 에너지를 이제는 우리가 진짜 이기기 위한 투표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우리의 그 반중 어젠다를 끊임없이 알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알리면서 왜 우리가 얘기하는 반중 친미가 단순히 중국을 혐오해서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하는 이런 악행들을 보라 해요. 그리고 이 악행에 대항해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싸우고 있고 승리하고 있는지를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도 저러한 그 승리한 사람들의 대열에 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스스로 4대주의 때문에 무릎을 꿇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홍콩도 성공했고 대만도 이겼습니다. 한국이랑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올림픽에서 우리가 대만, 홍콩보다 순위가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그만큼 등치도 세고 힘도 세다는 거죠. 근데 홍콩, 대만 사람보다 못하다면 이거는 얼마나 쪽팔린 일입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진 게 아니고 3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반중 친미에 대한 이 어젠다를 확산을 시켜 주십시오. 네. 그러면 우리는 이번 선거도 절대 부정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번 대통령 선거 때 바꾸면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의 단점이죠. 시간이 걸립니다. 바꾸는 데는. 그래야만 우리가 원하는 다시 제대로 된 세상, 그리고 미국과의 한미 공조를 기반으로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그런 거 있죠? 수출을 한미 군사 동맹을 통해서 확대시키는 방안, 이런 주옥 같은 정책들을 실현하면서 우리나라를 세계 2대 강대국 반열에 올릴 수가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까지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이게 실현이 가능해요. 근데 이 방법을 실현하려면은 절대 민주당이랑은 못 가요. 민주당으로서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